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가 집집마다 지붕 위로 고개를 내밀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는 유난히 담장이 높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곤 했는데 그곳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겨울이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집 마당에는 언제나 정갈하게 쓸린 비자국이 남아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지나다니곤 했는데 그것은 그 집에 사는 시어머니의 눈매가 워낙 매섭고 서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연하는 남산만 한 배를 안고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오가며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머지않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연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시어머니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한양으로 장사를 떠난 지 벌써 서너 달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연화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바람막이가 없는 셈이라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헹고 무거운 솥뚜껑을 열어 밥을 짓고 넓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내는 일은 만삭의 임산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연화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거나 혹은 안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칭찬인지 꾸중인지 알 수 없는 짧은 말만 툭툭 던지고 나여 연화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듯 귀티가 흘렀으나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때는 다가갈 수 없는 위엄과 냉기가 서려 있어 마을 아낙들조차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혹여나 자신의 행동을 마땅치 않게 여길까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 마당에 쓸어놓은 낙엽들이 다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고 연화는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비를 잡았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를 굽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마당을 깨끗이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비지를 서둘렀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최 씨 부인이 밖으로 나와 마루 끝에 섰는데 연화는 깜짝 놀라 하던 비지를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매서운 눈으로 며느리의 부른 배와 빗자루를 잡은 손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고 그 침묵의 시간이 연화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힘겨워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혀를 차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닫히는 문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단호하던지 연화의 가슴에 쿵 하고 박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서러운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어머니가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분이니 네가 잘못이면 분명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비를 잡아 흐트러진 낙엽을 모으며 남편이 하루빨리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산골 마을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넣고 부지깽이로 불씨를 살리는 동안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며느리는 익숙한 듯 눈물을 훔쳐내며 쌀을 씻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으나 여전히 안방에 계신 시어머니의 기척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부엌 바닥은 냉기가 올라와 발이 시려웠지만 연화는 뱃속 아기에게 나직이 말을 걸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씩씩하게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면 연화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곤 했는데 혹여나 국이라도 엎지르거나 그릇 소리가 크게 날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정좌한 채 책을 읽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자 천천히 책을 덮고 상을 받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감히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얌전히 기다렸으며 시어머니가 국을 한술 뜨고 나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식사 도중 가끔씩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질책하는 것인지 아니면 걱정하는 것인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어 연화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화가 입덧 기운이 올라와 헛구역질을 하려다 급히 입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밥그릇을 탁 내려놓는 바람에 연화는 사색이 되어 밥상을 물려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물 한 그릇을 들이키고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연화는 밥상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린 뒤에도 연화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거나 다듬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입을 베네쩌고리를 짖는 시간은 연화에게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등잔 기름이 아깝다며 일찍 불을 끄라는 시어머니의 엄명 때문에 그마저도 마음 놓고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며 태어날 아기가 남편을 닮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는 연화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와집터가 기운이 세서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시집 오기 전에도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 씨 부인이 들어와 살면서부터는 집안에 큰 우환 없이 조용해졌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는데 그녀가 한밤중에 마당에서 칼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느니 산짐승들과 대화를 나눈다느니 하는 믿지 못할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런 소문을 믿지는 않았지만 가끔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을 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헛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연화는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슬퍼 보여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깊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서성이는 것인지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에게서 가끔 인편으로 소식이 전해져 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그저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답장에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적지 않고 그저 집안은 평안하고 아기도 잘 자라고 있으니 몸 조심하라는 내용만 꾹꾹 눌러 담아 보내곤 했습니다.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집안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깊은 배려였지만 그럴수록 연화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냄새를 맡으며 그리움을 달랬고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아빠가 곧 올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연화의 걱정은 태산처럼 커졌습니다. 배는 만삭이라 거동조차 힘든데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물을 다듬고 절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사서 하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으로 나가 배추를 하나둘씩 뽑기 시작했는데 몇 포기 뽑지도 못하고 숨이 차올라 밭고랑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꾸지람을 할까봐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쥐가 나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온 최 씨 부인은 밭고랑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팡차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배추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미련하게 몸도 못 가누면서 밭에는 뭐 하러 기어 나왔느냐. 썩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매몰찼지만 연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밭일은 그만두고 들어가 쉬라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마을 어귀에 사는 덕구 영감을 불러오라며 소리쳤고 연하는 시어머니가 직접 사람을 부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구 영감은 이 집안의 일을 오랫동안 도와온 늙은 일꾼이었는데 유일하게 최 씨 부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덕구 영감이 도착하여 배추를 나르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일일이 지시를 내리며 깐깐하게 감독을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물을 끓여 덕구 영감에게 대접하며 잠시 쉴 틈을 얻었는데 영감은 연화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아씨, 마님께서 겉으로는 저러셔도 속으로는 세아씨 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너무 서운해 마시오.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차가운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며느리의 출산 준비를 위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직접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문 앞에 곱게 개어진 하얀 천이나 말린 미역이 놓여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임을 직감했지만 시어머니는 모른 척 딴청을 피우거나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연화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속내를 완전히 알 수 없어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밤은 더욱 길어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한층 더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다 깨곤 했는데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집을 덮치거나 소중한 아기를 빼앗기려 하는 악몽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잠 못 이루고 무언가를 고민하거나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여 연화는 이 집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마을 안악이 연화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새댁 시어머니가 예전에 한양에서 대단한 집안 딸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 글쎄 암행어사의 딸이라나 뭐라나. 연화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대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 씨 부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커져만 갔고 개중에는 헛소문이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행동거지나 학식을 보면 예사로운 분이 아님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감히 여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던 중 연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짐승의 발자국 같기도 한 크고 투박한 흔적이었는데 담을 넘지 않고서는 찍힐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연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까 싶어 일단은 빗자루로 슬그머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누군가 집안을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연하는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산골 외딴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연하는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갓을 삐딱하게 쓴 사내였는데 집안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연하가 놀라 누구시냐고 묻자 사내는 흠칫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콩닥거려 빨래를 하다 말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 출타 중이셔서 집에는 연하 혼자뿐이었기에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해가 지고 시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연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자 연하는 울먹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더니 알았다. 문단속이나 잘하고 있거라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덤덤하여 연하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깊숙이 감추었는데 연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시어머니가 잠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던 밤 연하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진통이 시작된 것인지 배가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탁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담을 넘거나 마당을 가로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하의 귀에 옆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담을 넘는 놈이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산골의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연하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방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앞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림자 하나가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밤중에 찾아온 불청객은 누구이며 이 평화롭던 산골집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 것인지 연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던 그림자가 비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마당의 호롱불 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남편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낡은 갓을 삐딱하게 고쳤으며 짐짓 반가운 척 너스레를 떨었는데 한양으로 간 남편의 안부가 궁금해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는 그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궁색하고 자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매서운 눈초리로 칠성을 노려보았지만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박대하여 내쫓는 것은 양반가의 법도가 아니었기에 마지못해 사랑방을 내어주라 일렀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칠성의 눈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칠성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늦잠을 자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인 양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렸고 곶감이 매달린 처마 밑을 기웃거리거나 잘 정돈된 장독대를 툭툭 건드리며 혀를 차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침상을 차려 사랑방에 들여다 주었지만 칠성은 반찬 투정을 하며 밥상을 숟가락으로 탕탕 두드리는 소란을 피워 연화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감히 문지방도 넘지 못하던 사람이 가장이 부재한 틈을 타 주인 행세를 하려드니 연화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하여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입을 굳게 다물고 마루에 정좌하여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칠성조차 흠칫하며 시선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뻔뻔함을 무기로 삼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숙모님, 요즘 기력은 어떠십니까? 이 넓은 집을 혼자 건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며 은근슬쩍 집안 재산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화가 빨래를 널기 위해 마당 한 구석으로 가면 어느새 칠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그는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 집문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따위의 불순한 질문들을 던지며 연화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저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칠성은 길을 막아서며 끈적한 눈빛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 씨 부인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울렸는데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안주인이 있는 앞마당을 함부로 돌아다니느냐 하는 서슬퍼런 꾸지람의 칠성은 꼬리를 내리고 황급히 사랑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은 연화에게 칠성과는 말도 섞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사랑방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지팡이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칠성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칠성이 그 집에 눌러 앉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과부와 며느리만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 좋을 게 없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오후였는데 연화는 김장독을 묻을 자리를 보기 위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지만 겨울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칠성이 갑자기 연화의 앞을 가로막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새댁, 늙은이가 쥐고 있는 문서를 내놓기만 하면 내 자네와 뱃속의 아이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네. 어차피 남편놈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판국에 칠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화는 모욕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최 씨 부인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연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듯 끌어당겼습니다.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연화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땅바닥에 넘어졌고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연화는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는데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창백하고 눈은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넘어진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쓰러진 연화의 몸 위로 지팡이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다가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고 서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혹시 정말 칠성의 말대로 노망이 드신 것은 아닌지 하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칠성을 향해 썩 꺼지거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한 칠성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연화에게 다가와 아이고, 세댁 괜찮소? 저 노인네가 드디어 미쳤구먼. 세상에 만삭인 며느리를 저렇게 잡다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길이 닿는 것이 끔찍하여 몸을 피했지만 칠성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내일에서 걱정이 돼서 못 떠난 거요. 저런 미치광이 밑에 어떻게 세댁을 두고 가겠소? 라며 자신의 체류를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져나와 손에 쥐어졌고 두피는 욱신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였습니다. 그동안 쌀쌀 맞긴 했어도 자신을 챙겨주던 시어머니였기에 오늘의 폭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신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밖에서는 칠성이 혀를 차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와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 진원지는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막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그 얌전하던 최 씨 부인이 눈이 뒤집혀서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고 패대기를 치는데 아주 사람 잡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배를 발로 차려는 걸 내가 겨우 말렸지 뭡니까?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살이 붙고 과장되어 나중에는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괴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칠성이 워낙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다 평소 최 씨 부인의 성격이 깐깐하고 무서웠던 점을 떠올리며 점차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어쩐지 그 집 기운이 안 좋더라니 결국 사달이 났네. 불쌍한 세댁은 어쩌나 남편도 없는데 미친 시어머니 밑에서 애나 제대로 낳겠어? 하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은 연화에게로 쏠렸고 최 씨 부인에 대한 시선은 경멸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조차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피해 다녔습니다. 이러한 소란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단연 연화였는데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계셨는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지 밥상이 그대로 물려 나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연화는 미음이라도 수어문 앞에 놓아드렸지만 안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미치신 거라면 자신과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친정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오랜 일꾼인 덕구 영감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칠성을 흘겨보며 침을 뱉고는 부엌 뒷문으로 몰래 돌아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덕구 영감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세아 씨, 정말 마님께서 세아 씨를 해하려 하셨습니까?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채를 잡힌 것은 사실이나 칠성의 말처럼 배를 차려 했다거나 죽이려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덕구 영감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세아 씨, 제가 이 집에서 마님을 모신 지가 강산이 3번은 변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다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영감의 말은 연화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덕구 영감은 칠성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저놈의 칠성이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니 세아 씨는 부디 몸조심하시고 마님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당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술에 취해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야. 미친 노인네는 내다 버리고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건너편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최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는데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머리채를 잡던 그날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고독만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는 듯 반짝였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달빛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머리채를 잡혔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을 넘어뜨린 방향이 칠성이 서 있던 곳과 반대 방향이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신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쪽 허공을 향해 휘둘렀던 것 같기도 하다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끈질긴 이간질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연화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차라리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어디 숨어 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대놓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내일 마당에서 가족 회의를 열어 최 씨 부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최 씨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거나 쫓아내고 집문서를 차지하려는 더러운 속셈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칠성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사람들은 내일 극이와진 마당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호기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최 씨 부인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관가에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칠성은 집안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외부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연하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뱃속의 아기에게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라고 속삭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즈음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대돌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고무신이 가지런하면서도 외로워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곧 닥쳐올 소란을 예감한 듯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오늘이 지나면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고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불러 모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였고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마루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숙모님,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달을 어떻게 낼 것인지 판가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에 연하는 방문을 조금 열고 떨리는 눈빛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안방문에 집중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최 씨 부인이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으며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칠성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칠성의 계략대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연화의 귀를 어지럽혔고 차가운 아침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칠성은 마루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집문서를 손에 넣은 듯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짐짓 예의를 갖추는 척 허리를 굽혔으나 그 행동에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묻어있지 않은 가식적인 몸짓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도대체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안방에서 걸어 나오자 마당을 채우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최 씨 부인의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고고한 학처럼 보였는데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결코 미치지 않았음을 무언중에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런 기색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보십시오. 저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며느리를 죽이려 드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다시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다시 술렁거렸고 최 씨 부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칠성은 미리 준비해둔 듯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최 씨 부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교적 법도가 엄격한 이 마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숙모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지요. 며칠 전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친 일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 손주까지 헤아려 드셨으면서 어찌 그리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계십니까? 라며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최 씨 부인이 정말로 끔찍한 악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고 그날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해 숨이 막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의 삿대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칠성을 더욱 조바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칠성에게서 거두어 마당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확인하려는 듯한 신중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기에 눌려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고 더욱 목청을 높여 이보시오들, 저 눈빛을 보시오. 저게 제정신인 사람의 눈입니까? 당장 저 노인네를 묶어서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지팡이를 짚은 마을 최고령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헛기침을 했는데 좌중이 조용해지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 자네가 정말 며느리를 해하려 했는가? 우리가 아는 자네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칠성이 말이 사실인가? 노인의 질문에는 안타까움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고 모두가 최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묘한 여운을 남겼지만 성미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시어머니가 왜 변명을 하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 적어도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그저 입을 닫고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하의 뇌리에 그날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넘어진 자신의 머리 위로 시어머니의 지팡이가 지나갈 때 들렸던 타는 바람. 소리와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히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최후의 통첩이라도 하듯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들고 흔들어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재산양도 각서였습니다. 숙모님,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제가 숙모님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이 집과 며느리는 제가 책임지고 건사하겠습니다. 칠성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마을 사람들 중 눈치 빠른 몇몇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란의 목적이 며느리의 안위가 아니라 집문서였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기세등등한 칠성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덕구 영감이 참다 못해 뛰쳐나와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이 사람이냐? 마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내 놈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덕구 영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앙상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칠성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힘센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덕구 영감을 한 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렸고 힘없는 영감은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주인도 못 알아보고 어디서 행패야. 칠성의 패악질은 극에 달해 있었고 이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넘어진 덕구 영감을 보며 연하는 비명을 지를 뻔하여 입을 틀어막았는데 영감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면서도 최 씨 부인을 향해 마님,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왜 저놈에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덕구 영감을 향해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뿐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칠성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 뒤편의 그늘진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만 무엇을 보고 계신지 알 수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칠성은 마을 청년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뭐하고 있는가? 저 광인이 또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어서 묵지 않고 내 일당은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어서. 돈 이야기에 솔깃해진 몇몇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밧줄을 들고 최 씨 부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최 씨 부인은 밧줄을 들고 다가오는 청년들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기이하여 청년들은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발로 갈 것이니.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만삭의 몸이라 뒤뚱거렸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를 때리신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칠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비키시오. 자네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저 노인네가 언제 또 발작해서 자네 배를 걷어찰지 모른단 말이오. 칠성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 연화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지만 연화는 울먹이면서도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며느리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와 부른 배를 보며 최 씨 부인은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는 연화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연화야, 비키거라. 내 몸이 상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우려와 따뜻함이 묻어 있어 연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 눈빛은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듯 강렬하고 단단했습니다. 칠성은 이 상황이 지체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직접 나서서 연화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에이, 답답해서 원. 세댁은 저리 비키라니까. 칠성의 거친 손길이 연화의 팔을 잡아채는 순간 최 씨 부인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날아와 칠성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칠성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 몸에 손을 대다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그 기세는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여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최 씨 부인과 칠성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칠성은 맞은 손목이 붉게 부어오르자 씩씩거리며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봐라. 사람을 치지 않느냐. 저 지팡이로 며느리도 쳤을 게 분명해. 그는 억지를 부리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방금 전 며느리를 보호하려던 최 씨 부인의 모습은 광인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놈이 내 집안을 능멸하고 며느리를 겁박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내 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의 선언의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밝히긴 뭘 밝혀. 숙모님이 미쳤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며느리 머리채 잡은 거, 밤마다 칼 들고 설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칠성은 끝까지 발뺌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은 덕구 영감을 불렀습니다. 덕구야,
가서 그것을 가져오너라. 덕구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져오려는 것인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덕구 영감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뭐야? 뭘 가져온다는 거야? 굿이라도 하려는 거야? 하며 횡설수설했지만 최 씨 부인은 그를 무시하고 며느리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이 거칠지만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덕구 영감이 들고 나온 것은 멍석에 둘둘 말린 기다란 물건이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땅에 묻혀 있었거나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 같았습니다. 덕구 영감이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성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게 뭐요?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 끝으로 멍석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아라. 내가 그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최 씨 부인의 말과 함께 멍석이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겁을 했고 연화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하고도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칠성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칠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멍석을 가리키며 칠성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탐욕에 눈이 멀어 헛소문을 퍼뜨릴 때 나는 내 집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과 싸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 놈이 감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을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칠성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화는 멍석 위의 물체를 바라보며 그날 자신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가 사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찬이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위험 있는 모습과 칠성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멍석 위에 놓인 충격적인 증거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오해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죄송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칠성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놀라지 말거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이야기꾼이 청중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결기는 서리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제 두 여인은 하나가 되어 탐욕스러운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기와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진실 공방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멍석이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헉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참리를 틀고 있었는데 비록 죽었으나 그 흉측한 모습과 아직도 서려 있는 도끼는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뱀의 머리 부분은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당한 듯 으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부러진 헌 빗자루 몽둥이가 함께 놓여 있어 당시의 긴박하고 처절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끔찍한 뱀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시어머니가 단단히 부축해준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싸늘하게 식은 독사를 가리키며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 마당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뒤뜰 장독대에서 일어설 때였다. 처마 밑에 숨어있던 이 독사가 며느리의 목덜미를 노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떨어지려던 찰나였다.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최 씨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며느리가 놀라 움직이다 물릴 것이고 돌을 던지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 뒤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뱀이 며느리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고 나는 지팡이로 놈의 머리를 내리쳤지. 그제야 연화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이 넘어지던 순간 들었던 죄 하는 바람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바로 독사를 처치하는 소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거칠게 바닥에 패대기 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과 뱃속의 아기를 구해낸 필사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안도감과 더불어 생명의 은인인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일하며 흐느껴 울었고 최 씨 부인은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악에서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최 씨 부인을 향했고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칠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마을 최고령 노인이 혀를 차며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칠성, 자네는 이 상황을 보고도 할 말이 있는가? 며느리를 살리려던 시어머니를 미치광이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먼. 사람들은 저런 흉악한 놈이 있나 사람 목숨을 구한 분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하며 웅성거렸고 칠성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칠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뱀이 그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건지 누가 안단 말이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저 노인네가 교활하게 증거를 조작한 게 분명해. 칠성은 끝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는 품에서 집문서 위조 서류를 다시 꺼내 흔들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며느리를 폭행한 건 사실이고 이 집은 내 권리요.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의 추악한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칠성은 깡패 같은 기질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의 추태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덕구 영감을 불렀습니다. 덕구야, 안방 장롱 깊은 곳에 있는 붉은 칠상자를 가져오너라. 덕구 영감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속하게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뱀에 이어 또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고 칠성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안방 문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덕구 영감이 들고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고동색 나무 상자였는데 겉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하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상자를 마루난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서책 몇 권과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헝겊을 풀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폐쇄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 5마리가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권위는 여전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패를 보자마자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고 칠성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내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암행어사로 지내시며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는 비록 여인의 몸이나 아버님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법도를 익히며 자랐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마패를 든 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마패를 내게 물려주시며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약한 자를 지키는 데 쓰라 하셨다. 내 그동안 조용히 살고자 이 물건을 깊이 감춰두었으나 내 놈의 폐악질이 도를 넘어 조상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집안을 망치려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여자가 무슨 암행어사. 저건 가짜야. 하지만 마을의 촌장격인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마패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건 진품이 맞네. 내 젊은 시절 한양에서 본 적이 있어 부인께서 대단한 가문의 여식인 줄은 짐작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낭패를 끼쳤습니다. 노인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엎드려 사죄를 청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엄숙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을 향해 마패를 들어 보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배신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겁박하며 거짓으로 어른을 모함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관아에 넘겨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엄벌에 처하게 해야 마땅하나 내 남편의 조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연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도망칠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도스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숙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마라. 만약 또다시 내 집 근처를 얼씬거리거나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때는 내 아버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 네 죄를 물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의 준엄한 명령에 칠성은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가 데려왔던 깡패 같은 무리들도 덩달아 주랭랑을 쳤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마패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내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웃들에게 폐를 끼쳤군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다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하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쳤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사라지고 그녀의 지혜와 덕망을 칭송하는 이야기만이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놓인 죽은 뱀과 흐트러진 멍석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덕구 영감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뱀의 사체는 멍석에 말아 멀리 산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휘청거리며 마루 기둥을 잡았고 연화는 놀라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지. 내 너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은 혹여나 네가 뱀을 보고 놀라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염려해서였다. 내 생각이 짧아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어 어머니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따뜻한 햇살이 두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강한 아이가 될 게다. 이런 난리통에도 끄떡없는 걸 보니 제 아비를 닮아 아주 씩씩할 게야.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그 어떤 불신이나 두려움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집안에는 밥 짓는 냄새가 다시 구수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이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맘 고생을 많이 했으니 쉬거라. 내가 저녁을 차리마. 연화는 극구 사양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앙상한 팔을 드러내며 직접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다시 정막에 잠겼지만 기와집 사랑방과 안방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장롱 깊은 곳에 마패를 다시 갈무리하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단순한 뱃쇠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올바름을 행하는 마음가짐이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방 쪽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진실이 승리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도망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기와집 마당에는 비로소 완전한 정적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덕구 영감의 부지런한 비질로 금세 말끔해졌고 늦가을의 햇살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온기와 마당 구석 깨끗하게 치워진 자리를 보며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든든한 보호막 안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헛소문이나 나쁜 기운도 감히 이 집의 담장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연화의 긴장했던 몸이 나른하게 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에게 저녁 준비를 시켰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연화에게 안방 아랫목에 누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제가 그래도 밥은 하고 말을 꺼내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가로막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은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져 있어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기운이 연화의 온몸을 감쌌고 며느리는 두꺼운 솜이불 속에 몸을 묻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것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직접 칼을 잡았다는 사실이 연화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올라 안방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푹 고아낸 닭백숙의 냄새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장독대 뒤편 닭장에서 가장 실한 닭 한 마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 황기 등 몸에 좋다는 약재를 아낌없이 넣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 앞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는 최 씨 부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흘린 눈물과 뱃속에 손주가 겪었을 놀라움을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남아 달래주고 싶은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함께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파르스름한 어스름이 깔릴 무렵 최 씨 부인은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숙과 정갈한 밑반찬들을 차려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이불을 개고 일어나 앉아 상을 받으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은 가만히 앉아 있거라 하며 직접 상을 펴고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 푹 익은 닭고기가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잣과 파가 예쁘게 고명으로 얹혀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밥그릇에 닭다리 하나를 큼지막하게 뜯어 얹어주며 무심한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거라. 네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것이다. 그동안 못난 시엄이 눈치 보느라 배도 떼졌을 텐데 오늘부터는 마음 편히 먹고 푹 쉬어야 한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친정엄마와도 같은 애틋함이 묻어 있어 연화는 숟가락을 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쫄깃한 고기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내며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상 머리에서 말없이 그러나 마음을 나누며 늦은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실 때쯤 최 씨 부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은 이 산골 외딴 집에서 네가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나 너는 꽃초롱처럼 곱게만 자란 것 같아 늘 불안했지. 시어머니의 고백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는 그저 서운해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저와 아이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신뢰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갔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장롱에서 고운 무명천을 꺼내어 연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틈틈이 아이 베넷저고리를 짓고 있었다. 솜씨가 없어 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다만 할미가 주는 첫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렴. 연화가 펼쳐본 천 안에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앙증맞은 저고리와 버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옷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겉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척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이 작은 옷을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사박사박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밤하늘에서 하얀 한방눈이 소복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눈이 와요. 연화의 들뜬 목소리에 최 씨 부인도 곰방대를 내려놓고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은 더러워진 세상의 흔적을 덮어주듯 칠성이 남기고 간 발자국과 마당의 흙먼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온 세상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겨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이 방의 따뜻함을 시샘하여 피해가는 듯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을 닫으며 올해 눈이 많이 오는 걸 보니 내년에는 풍년이 들겠구나. 내 남편도 장사를 잘 마치고 눈 녹을 때쯤이면 돌아올 게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연화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뱃속의 아이도 아빠 이야기를 들었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방님이 오시면 어머니께서 암행어사 따님이라는 걸 자랑하며 칠성 아주버님 혼내주신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드릴 거예요. 연화의 밝은 목소리에 최 씨 부인도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굳게 닫혀있던 이 집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맑은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최 씨 부인은 연화의 이불을 꼼꼼하게 봐주며 우풍이 들지 않도록 병풍을 쳐주었습니다. 나는 건너방에서 잘 테니 너는 문 단속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이제 밤마다 내가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되니 나도 오랜만에 다리 뻗고 자야겠다. 시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연화는 편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이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불이 꺼지자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오는 온돌의 열기와 부른 배의 무게감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도 이제는 호랑이보다 무섭고 산보다 든든한 시어머니가 지켜주실 테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연화의 호흡은 점점 깊고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평온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잠이 들었고 기와집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온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마당을 밟으며 연화와 최 씨 부인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칠성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깃들 것이고 사람들은 이 기와집을 지나갈 때마다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와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날, 세 식구, 아니 네 식구는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밤은 이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듭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평온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깊어지듯 시련을 겪은 뒤에 가족에는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이 따뜻한 기와집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음을 합니다. 편안한 밤, 근심 걱정 없는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